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성공적인 부의 대물림이 되는 그날까지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국세청은 도대체 왜 매년 발행하는 절세 가이드북에서 종신보험을 추천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준비했으니까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매년 발행되고 있는 세금 절약 가이드북입니다. 이건 작년 거고요. 매년 발행되고 있는데 상속세 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박스친 부분에서 종신보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의 납세자금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먼저 언급한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이 부분이 종신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보장성 보험은 당연히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녀 명의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 사망하는 사람을 부모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라라는 뜻이겠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전증여로 세금을 준비한다든지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한다든지 등의 납세자금,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자산가분들도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가입했을 땐 어떤지, 예금으로 준비했을 땐 또 어떤지, 사전 증여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모으는 건 또 어떤지, 물납은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씨가 있습니다. 이분의 재산은 현재 35억 원이에요. 이분이 미래에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만큼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총 3.5분의 1.5를 하면 배우자의 몫은 15억 원이 됩니다. 요만큼 공제를 해주는 거죠. 상속세 계산해보면 과세가액 35억에 배우자 공제 15억, 일괄 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 4천만 원 받아서 20억 4천만 원을 공제해주면 14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게 돼요. 40% 구간이죠. 계산을 해보면 납부해야 되는 세액은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속세가 4억 1천만 원이라는 거죠. 꽤 많죠.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상속세 납부 재원 자체가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내지?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두 번째 고민은 배우자 공제 활용 범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배우자가 15억만큼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 15억까지 공제가 되는 건데, 남편 재산이 35억일 경우에 배우자의 재산, 기존에 재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10억이라고 치면 10억이 있는데 배우자도 15억을 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우자의 재산은 2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배우자가 없는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분의 상속세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거리인 거예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당장 이 3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15억을 배우자한테 주고 나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으니 2차 상속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것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깊게 우리가 언급을 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재산 분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A씨의 35억 원 자산이 현금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누가 어떤 자산의 형태를 가져갈 거냐가 고민이라는 거죠. 자, 내용을 다시 보면 이 배우자가 가져가야 되는 자산은 아마 현금성 자산을 많이 상속을 받아가야 돼요. 부동산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현금화하기 좋은 부동산을 이분이 가져가셔서, 그쵸? 그리고 본인이 받은 것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아이들 상속세까지 대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받은 15억을 상속세로 내니까, 일부를 내니까 절세를 나중에 2차 상속에서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내가 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역시 아이들 걸 대신 내줬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으니 그거는 주의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 언급한 이 재산 분할은 뭐냐면 어떤 형태의 자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상속세를 낼 것인가, 연부연납까지, 연부연납이 아니죠, 연대 납세 의무까지 언급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A씨의 고민이 될 건데, 오늘은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산가분들은 현금이 한 2억 원 정도 될 거예요. 더 많으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살고 있는 현재 아파트는 23억 원 정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는데 10억 원 정도 돼서 임대 수익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상속세 얼마였죠? 4억 1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기신 자산은 이 자산이에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들이 이제 당황스럽겠죠. 왜냐면 현금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다 커서 돈이 나름 있을 거니까 아이들이 현금을 보태서 낸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아이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는 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부족해요. 거의 대부분 상속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A씨가 내 미래의 상속세가 4억이 넘게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아이들이 상속세 내려고 내 상가를 힘들게 이렇게 키워온 상가를 팔아버리진 않겠지?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라고 해야 되나? 자, 그것도 이자까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지금부터 현금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실제로 A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당장은 젊으니까 20년 동안 120만원씩 매월 임대 수익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모아요. 투자를 하는 거죠. 단리 5%로 이런 상품이 없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원금 합계는 2억 8,800만원이 되고요. 세전이자는 1억 4,46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온다고 이렇게 네이버 이자 계산기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틀렸어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상이 길어질 수 있지만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억 8,800을 내고 1억 4,460만원의 이자를 얻었는데 2천만원까지는 어떻게 되죠? 2천만원까지는 15.4%를 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얼마죠? 그러면 308만원이 나와요. 세금이. 이자소득세죠. 그리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12억 4천, 아니죠, 1억 2,46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8,800만원 이상이면 35%죠. 내 그 해년도의 소득과 이렇게 플러스 되기 때문에 35%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5% 이상이겠죠.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죠? 4,361만원입니다. 합하면 약 4,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내가 저축을 이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하면 내가 불린 이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이자소득세, 그리고 계산 잘못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종합과세, 종소세까지 내야 되고요. 건보료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계산되어지는 값은 약 3억 9천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3억 9천은 또 어떻게 되죠? 그 3억 9천도 상속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상속세를 아까 40%였죠. 여기에서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닌 거죠. 내가 모아나가면 이자소득세, 종소세,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건보료까지 오른다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국세청의 가이드북에서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준비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상가를 증여해서 그 수익을 모으라고 할까? 그쵸? 골프 모임에서 본 최 사장은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한다던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임대료를 모아 나가는 거예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점은 두 가지 있어요. 장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미래 가치 상승할 자산을, 상가는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죠.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상가가 가격이 더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녀 또는 배우자겠죠. 배우자한테도 증여할 수 있으니까 자금 출처를 확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자산을 형성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그 돈을 그렇게 오랫동안 모은다고? 안 쓰고 모을까? 내 말을 잘 들어줄까? 상속세를 위해서 이렇게 안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켜도. 자, 단점 두 번째. 결국엔 그 돈을 그대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절세 효과가 없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 보면, 자, 그래서 이 장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골프 모임에서 최 사장은 보험을 가입을 했다는데 어떤 형태냐면, 자녀한테 증여해서 임대 수익을 아이들한테 발생시켜서 이 임대 수익으로 그 중에 일부를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현금으로 즉시 수령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한 장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보험은 강제저축입니다. 자녀들이 그 돈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적은 돈을 내게 돼요. 요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 내고 사망해도 바로 약속된 금액을 줍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모으는 과정에서 내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가 중간에 돼버리면 상속세를 납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매각이나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국세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사망보험금 5억 원으로 훨씬 더 많이 입력을 했습니다. 임의로 계산한 거예요. 보험사에 따라서 내용은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게 들어갈 거예요. 자, 보험금 5억 원에 대해서 20년 납으로 가입을 했을 때 월 한 9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사이에 이렇게 보험사별로 차이가 나요. 총 납부를 해도 한 2억 2천 정도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까 단리 5% 투자 상품 이런 건 없다라고 했지만 5%를 준다라고 하면 자산가분들이 엄청 많이 몰리겠죠, 사실. 자, 근데 아까 월 120만 원을 20년 동안 넣어야 2억 8,800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이자까지 세금 소득세 내고 종소세 내고 건보료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받은 3억 9천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고 그리고 완납되어야지만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보험사는 평균 95만원
총 납입해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95만원 한 번 내고 계약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약속된 5억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은행에 이런 상품 있나요? 없죠. 이런 상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쵸? 자, 심지어 지금 은행은 1% 금리밖에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월 190만원은 되어야지 총 4억 5,600을 내고 5억 원 정도를 수령할 수가 있어요. 완납이 되어야지만 상속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내버리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가치를 그대로 내버리는 일이죠. 등가 교환이라는 거예요. 담보대출이나 매각했을 때는 또 금매로 인한 손실, 감정가액이 상승하는 일이 발생해서 세금이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주식이나 이런 걸로 내가 상속세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40% 또는 50% 세율을 또 내야 되고요. 양도세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매각 타이밍에 대한 손실 가능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자산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정말 마이너스, 이건 손실인 것 같고 그냥 내 돈을 어디 버리는 것 같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우리 가족의 자산 형성기 때, 자산이 확장되고 있을 때, 그리고 안정기 승계기에 있을 때의 리스크들을 보완을 해줍니다. 가입 즉시. 가입 시점이죠. 가입과 동시에 사망보험금을 바로 전 기간에 보장을 함으로써 모든 기간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지 환급금이 결국에는 납입이 완료되면 원금을 초과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그래서 그런 걸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도 보여줘요. 물론 투자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라는 거죠. 수수료 없이 중간에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최대 90%까지 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뺄 수도 있죠. 어쨌든 중간에 인출할 수 있고요. 다시 안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출할 때에는 종합소득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과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내고, 그죠? 이자소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납부를 했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서 내가 납부한 돈과 수령한 돈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납입을 일시에 중지할 수도 있고요. 대출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납을 하더라도 적은 돈을 내고 많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절세 효과까지 있죠. 적시성까지도 있네요. 그렇죠. 언제 사망해도 바로 나오니까. 자,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고시에 현금 유동성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퇴직금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해지환급금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법인을 운영할 때에는 유고시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고요. 퇴직할 때에는 환급금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퇴직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상속 재원으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가능하진 않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업 승계할 때 법인의 주식가치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으로의 종신보험을 가져 나오면서 법인의 주식가치를 감소해서 우리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그죠? 가업 승계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일이 되겠죠. 양도시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런 효과까지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를 자산의 형태를 조금씩 비워서 보험을 집어넣는 겁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자산을.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부의 이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절세 플랜들이 있고요.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상속 개시되고 나서 상속세 납부 단계의 절세 포인트들과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상속세 납부하고 나서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고요. 상속세 절세 문제나
또 상속세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문제까지 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모든 보험사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상품을 제안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